7번째, 고통 없는 달콤함은 없다.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생의 현자들도 인정한다. 그들 역시 일을 하다 보니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경험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타성에 젖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을 때 가장 큰 비극은 직업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다. 캐롤린 타포야, 78세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일들을 전전하고 난 후에야 만성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건강교육 분야의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즐길 수 있는 직업을 고르는 건 아주 중요하지. 거의 매일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꼬박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봐. 삶 전체가 아주 재미없고 힘들어질 거야. 설령 학교 때 전공을 했더라도 싫어하는 직업을 고르면 안 돼.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매일매일 즐겁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겠다는 목표를 세워.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해. 직업은 길게 봐야 해. 30년. 어쩌면 그 이상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앞장에 나왔던 제럴드 핸드릭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그는 현재는 은퇴를 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인이었다. 물론 그 역시 실패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의류나 부동산 등 몇몇 분야의 사업에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 큰 성공을 거뒀다. 그는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선기관의 임원직을 맡고 있으며 젊은 기업가를 상대로 경영 수업도 하고 있다. 포커에 능하고 도박 분석을 좋아하는 제럴드는 당장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금 하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 파악하는데 1년, 어쩌면 2년에서 3년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나라면 먼저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 성공한 사람 밑에서 몇 년을 일하겠네. 그 분야에 대해 가능한 많이 배운다는 자세로 일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 나와 맞지 않는 분야라면 잘못 선택한 것이니 1년이나 2년 안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탐색 기간을 정해두고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든 자유롭게 도전하고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라네. 자신을 검증해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시간을 갖는 거야.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해.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삶의 달콤함도 얻을 수 없어. 성공에는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야. 안전하고 좋은 패를 쥐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고 말일세. 나 역시 많은 위험들을 감수하며 살아왔네. 그 위험들이 결국 모두 성공으로 이어졌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거 아나? 나는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네. 물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 때론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적성에 맞는 일 찾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직장을 옮기거나 직종을 바꾸는 것은 분명 중요한 도전이다. 그러나 가끔은 삶의 자극이 필요하다. 몇 년 동안 노력한 결과 꿈에 그리던 직업을 갖게 된 인생의 현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에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지금까지 직업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겪어왔다고 생각한다면 마틴 샌더슨의 인내심에 관심을 가져보자. 마틴 샌더슨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 89이라는 나이에 그가 보상으로 얻은 그것을 얻기 위해 투쟁해온 나날들이 그의 첫마디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나는 미국 역사상 첫 아프리카계 터스키기 에어맨이었네.
1940년대 초반 군대는 매우 배타적이었으며 특히 공군은 흑인의 입대를 아예 허용하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젊은 흑인이라면 그리고 평생의 꿈이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터스키키 에어맨 조종사들은 불가능을 어떻게 가능으로 바꾸는지 보여준 이들이다. 그들은 끊임없는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대 최초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종사가 되었으며 위대한 용기로 비행 임무를 수행하며 독일 비행기를 물리쳐 많은 훈장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터스키키 에어맨 조종사들은 군대 내에서 어마어마한 인종차별과 편견을 견뎠다. 마틴도 마찬가지다. 어릴 적부터 나는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었어. 비행기를 보기만 했지 타본 적도 없었지만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린드버그 1927년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에 최초로 성공한 미국 비행사 옴기니의 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품었어. 경제 대공황기라 돈 한 푼 구경하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나는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장난감 가게에 모형 비행기를 사러 가곤 했지. 정말 간절히 날고 싶었다네. 1941년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나는 조종사로 입대해 조국을 위해 싸우고 싶었지. 그런데 거절당했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일세. 흑인에게 비행훈련을 시킬 만한 시설을 갖춘 부대는 없다고 하더군. 나처럼 조종사가 되고 싶지만 흑인이기 때문에 입대를 거절당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꽤 있었지. 호텔 짐꾼이었던 나는 하는 수 없이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다네. 그러다가 흑인들에게 비행훈련을 시켜주는 학교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응시했어. 하지만 떨어졌고 나는 호텔 짐꾼 일로 되돌아갔어.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응시해서 결국엔 붙었지. 운이 좋았다네. 이후 나머지 시험은 일사천리로 합격했고 흑인 27기수로 졸업했네. 1940년에 군 복무를 하기 위해 마틴에게는 용기와 추진력, 인내가 필요했다. 당시 군대에서 흑인은 매우 드물었고 더구나 흑인 장교는 그야말로 희귀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군대는 지독할 정도로 배타적이었지. 내가 흑인 무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벗어날 방법은 없었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받았지. 이전에 흑인 장교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흑인 조종사는 구경도 하기 힘들었으니까. 당시 군대는 정말 악취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집합소였어. 차별을 철폐하고 인종을 통합한 부대는 없었으니까. 백인들은 흑인 장교가 백인 사병에게 명령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보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은 유럽에서 있었던 전투에 목숨을 걸고 참전해 조국을 위해 싸우고 싶었던 꿈을 이루었다. 나는 전투에 참여하고 살아남았네. 젊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물어. 두려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지. 물론 두려웠지. 누군가 뒤에서 내게 총을 겨누며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낌새를 알아차렸다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거짓말은 하지 않겠네. 빗발치는 총알들을 봤을 땐 정말 두려웠다네.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틴은 인종차별이 만연한 군대 체제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투 경험을 살려 삶의 진로를 개척해 나갔다. 어려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나는 동료들을 한 인간으로 받아들였다네. 편견 없이 늘 열린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지.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피부색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 했어. 난 내 삶이 매우 자랑스럽네. 흑인 조종사라는 점도 또 내가 조국과 이 사회에 기여했다는 점도 자랑스럽다네. 아직 유언장은 쓰지도 않았고 무슨 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내 삶이 어떤 방식으로든 인류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라네.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노인 세대 중 대다수가 희망도 없는 일을 하면서 책임의 굴레를 짊어지고 살았다. 당시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훨씬 나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아온 이들이기에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지급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다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는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싫어하는 일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여덟 번째, 싫어하는 일에서도 배운다.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준 조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해라. 매일매일 싫어하는 일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더 한심한 것은 없다.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장 그만둬라.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분명 반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늘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싫어하는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 아니면 이제 막 그런 일을 시작하려 할 수도 있다. 나 역시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의 한 식당에서 일할 때는 정말 끔찍했다. 그 식당에서 내가 한 일은 끝도 없이 쌓이는 접시며 냄비를 닦는 일과 손님이 가고 난 뒤 테이블 위를 치우는 것이었다. 식당에 출근하면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이나 되는 것처럼 지루하게 흘렀다. 그러다 한 번은 스테이크용 칼에 손을 베어 꿰매야 했는데 기분이 날아갈 듯 했다. 집에 일찍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대단치 않은 직업이나 이상적이지 않은 일을 한다. 때로는 가장 쓸모있는 일, 언젠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그 분야 입문 단계의 일들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답답하고 불쾌하고 활기 없는 환경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실제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눈이 반쯤 감긴 가게 점원, 예민한 은행 창구 직원, 무표정한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생 등 하는 일이 도통 재미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 따윈 집어치워. 그들에게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주는 답은 하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아라. 지루하고 재미없고 유쾌하지 않은 일에 관해서라면 우리보다 인생의 현자들의 경험이 더 풍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들 중에 전도 유망해 보이는 전공을 선택해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 공부에 목을 매다 졸업 후 화이트칼라 직종에 취업하는 요즘 젊은이들과 유사한 여정을 걸어온 이들은 극히 소수다. 인생의 현자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가장 평범하고 지루한 일을 배움의 기회로 변화시켰던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샘 윈스턴 74세이다. 샘은 고난도 기술이나 전문적 능력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그는 엔지니어 훈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케팅 업무도 했고 총 지배인 일을 한 적도 있다. 그는 자신이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아하지 않는 일에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일을 학습 경험으로 보고 지식을 축적하는 기회로 활용한 것이 핵심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다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일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 배운 것들이 훗날 어떤 가치를 발휘할지는 아무도 몰라. 살다 보니 정말 싫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 참 많았네. 그런 일들을 할 때면 내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지.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배운 점이 있다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세. 나는 대학 시절에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네.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었지. 그런데 그때 했던 일들이 훗날 내가 고용주가 되었을 때 직원들을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네. 정말 가치 있게 이용된 셈이지.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해. 무슨 일을 하든지 배워라. 그 경험은 언제든 가치를 발휘한다. 샘은 남다른 통찰력으로 터득한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빛나는 것에서만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해로운 것들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흔히 누구에게나 좋은 면은 있다고 하지. 말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면을 가지고 있어. 설령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나쁜 예를 보여줌으로써 도움을 주지. 그러니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네. 누구든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 삶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테파니 페링턴 75세의 사례를 보자. 그녀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은행에 취직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가 하는 일은 지루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성취감이나 발전 기회는 거의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생각했다. 자신의 직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고 큰 의미를 두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아마 2년 계약직이었을 거야. 그렇게 일을 시작했고 대학교에는 복학을 못했지. 은행에서 나는 신용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주로 대출 관련 업무를 했어. 나는 그 일을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의 9은 뭔가 큰일이 생겼기 때문에 못 갚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입장이 되면 그들에게 한꺼번에 6개월치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들과 함께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은행도 다시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할 수 있으니 회사에도 이익이지. 한 번은 상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간부회의 시간에 지점장님이 한 고객의 편지를 내게 주는 거야. 우리 부서 직원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어. 고객들이 대출금 회서 부서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말이야. 하지만 고객들은 우리를 좋아했지. 우린 그들을 돕는 방법을 찾았거든. 인생의 현자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설사 별 볼 일 없는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훌륭하게 잘 해내라는 것이다. 지루하고 권태로운 일이라고 해서 계속 무관심한 태도로 일을 하면 점점 그런 생각만 강해질 뿐이다. 해결 방법은 주인의식과 그 일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태도다. 조지 빌랄바 79세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만족하며 산다. 그는 어떤 직업이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아마 그의 말을 듣고 나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더욱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건축현장에서 일할 때인데 나와 다른 사람이 용접일을 맡아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내가 용접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야. 이유는 아주 간단했지. 바로 자부심 때문이었어. 용접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중요하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갖는 거야. 그 사람도 나처럼 용접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용접을 멋지게 잘해 매끈한 외관을 만들겠다고 죽어라고 노력한 적이 없었거든. 지금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을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인생의 현자도 만나게 된다. 키스 쿤 74세가 그런 사람이다. 키스는 최악의 직업조차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 컨설턴트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업무 환경을 제안하는 일을 주로 했다.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 조언은 무슨 일을 하건 일하는 동안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라는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텐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내게 도움이 되겠나? 직장 생활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다 배움의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또 상황 파악도 잘해야 하네.
직장 생활의 목표는 끊임없는 배움이라네.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 훗날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글쎄요, 제가 하는 일은 너무 지루해요. 도통 배울 것이 없죠. 그래도 뭔가 배울 것을 찾아야 해. 일을 하면서 늘 배울 기회를 찾고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봐.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지 말게. 의식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해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뭔가를 배우게. 9번째, 거울이 아니라 창밖을 보라. 나는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컨설팅 업무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동료 학자들과 연구에 몰두하며 학문의 세계에 빠져보낸다. 흔히 나 같은 학자들은 지적 엘리트 계급이라고들 한다. 인간관계에는 무능하지만 공부에는 익숙한 공부 중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성공한 듯 보이는 동료가 있었다. 그는 늘 활기가 넘쳤고 열심히 일했으며 자신의 분야에 관해서는 거의 백과사전에 가까운 지식을 보유했다. 그는 최고 권위의 과학 전문지에 글을 실었고 신망 있는 기관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어느 날 그는 다른 경쟁 대학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는데 그것을 이용해 현재 대학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높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과장에게 가서 다른 대학에서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연봉만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학과장은 그가 속한 학부 교수단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학부 교수단은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을 거부했고 그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상황에 내몰렸다. 사실 그는 진심으로 다른 학교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는 그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들에게 무례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자주 다툼을 일으켰으며 일과 연관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했다. 결국 사람들은 그의 전문성과 학문적인 성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의 아나무인인 인성만 문제 삼게 된 것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성취가 중요한 세상이라 해도 대인관계에 무능하면 직업에서의 성취도 무색하게 된다. 이 책을 위해 만난 인생의 현자들의 직종을 합하면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들은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보았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건 중요하지 않다. 성공하려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해야 한다. 오늘날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기술적인 전문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 즉 인간관계에는 간과하기 쉽다. 직장 생활에서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타인을 생각해주고 타인의 말을 잘 듣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등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엔지니어로 일했던 에드워드 호란 72세 역시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공한 다른 인생의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부하 직원, 동료, 상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어떤 일이든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점은 다 똑같아. 이래서 기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와 관심 분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 사람들이 모두 내 생각과 같지는 않다 보니 나 역시 좌절한 적도 많지. 하지만 나를 믿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들을 설득하기보다는 그저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네. 그게 바로 내가 직장 생활에서 배운 교훈일세. 셸리 도널드슨 67세는 전직 인력 서비스 업체 이사였다. 그는 역지사지 관점에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 대신 나는 질문하는 법을 배웠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면 모든 문제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해. 나는 회사 임원회의 때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입장과 반대 입장에 서서 토론을 했어. 보통 자기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기 마련이거든.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해. 레리 타이스 86세는 군 복무 시절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그 기술을 온몸으로 체득했다. 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은 처음에는 주로 같은 지역 출신끼리 한 부대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지역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레리는 전쟁에 참전했을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막 입대했을 때만 해도 나는 시골 출신의 어린 소년이었지. 모범생처럼 고분고분하게 자란 그런 아이였어. 우리 가족은 마을에서는 명망있고 존경받는 가족이었어. 그런데 해군에 입대하고 나니 나도 애송이 중 한 명에 불과하더군.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배웠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 삶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네. 비좁은 배 안에서 살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길 외에 다른 방도가 없거든. 게다가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구실을 주는 사람만 아니라면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건 어떤 사람이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건 신경 쓰지 않아. 적군이 아닌 이상 괜찮아.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것도 바로 이거야. 사교성 있게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요즘은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흔하다. 심지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한다. 하지만 팀 버크 87세는 달랐다.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지금까지 농장일 외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다들 나더러 농장일이 천직이라고들 하지. 이 농장은 1798년 내 선조가 일군 거야. 내가 이 농장의 7대 농장주이지. 가족 농장이긴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35명이나 돼. 젖을 짤 소도 기르고 농사도 지어야 하니까. 큰 농장을 운영하려면 재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력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일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려면 농장주 역시 농장 일을 직접 할 줄 알아야 한다. 고용인 개개인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며 무엇보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고용인들을 다루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 내가 그 사람 인생을 살아본 것이 아니자는가? 우리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흠잡으려 들려면 끝도 없을지 몰라.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 그냥 이렇게 혼잣말을 해. 주제넘게 나서지 말자.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모든 것들이 아주 달라 보이는 법이라네. 농장 일에 관해 나보다 더 해박한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 나는 그들에게 내 방식대로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아. 주로 의논을 하지. 그때도 주제넘게 나서거나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려고 늘 신경 쓴다네.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강조하는 인간관계의 기술에는 단순한 요령을 넘어서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 바로 겸손이다. 그들은 타인의 지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은 더더욱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똑똑한 리더는 늘 배우려는 자세를 지닌 리더를 더욱 높이 평가했다. 앤서니 쉘 73세는 직접 컨설팅 업체도 운영했고 여러 주요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의 원칙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로 콧대를 낮추는 일이다. 한때 그는 150명의 동료들과 함께 일을 했다. 그가 하는 일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여서 웬만한 사람들은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전문 분야에서 일했지만 그 역시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특히 겸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내가 했던 일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긴 했지만
나는 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술에 관해 나보다 더 잘 안다는 자세로 일했어. 내가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사람들을 이용하고 통제하려 했겠지. 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주건 간에 내 능력만 최고인 줄 알고 일했을 거야. 짐 스콧, 77세는 예수의 수사로 아주 오랫동안 학교 행정관으로 일했다. 직업과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들려달라는 요청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말문을 열었다. 나는 늘 뭔가를 책임지며 살아왔어. 그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스콧이 어디에서건 늘 지도자 역할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이었고 이는 단지 윤리적 이유만이 아니라 그의 직업과도 연관이 있었다. 나는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라는 가정교육을 받으며 살았어. 그런 습관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나보다는 주변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지. 얼마 전 한 젊은 남자가 진로를 바꾸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게 도움을 청하던군.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를 어디에서 만나건 늘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파괴적인 아킬레스건은 바로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야. 그렇게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기니까. 스콧은 자신과 타인을 보는 시선의 차이를 거울과 창문에 빗대어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은 내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오랜 세월 슬픔 속에서 보낸 분들을 대해야 할 때도 있지. 그런 분들을 만나는 일은 나 같은 성직자에게도 버거울 때가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곧잘 해준다네. 자신을 그만 들여다보세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당신 모습만 보이지요. 창가로 가세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세요. 어떤 이들은 책임지는 데 익숙해서 정작 자아가 위태로워지기도 해. 자존심을 세우려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지나치게 아등바등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지.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거울 앞에서 벗어나 창밖을 내다봐야 해. 인생의 현자들이 들려준 조언을 종합해보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직장에서 타인과 인간관계를 최대한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해. 능력이 아무리 빼어나도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엉망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가고픈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동료가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되는지 어떤 열망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성공을 향한 진로는 가로막혀버릴 것이다. 적당한 겸손 역시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꼽은 덕목이다. 타인의 지식을 존중하고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 거울을 보지 말고 창밖을 보라. 10번째, 소매를 걷어붙이는 건 내 손이다. 만약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인 일정에 맞춰 일을 처리해야 한다면 어떨까?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업무나 업무 순서를 바꾸며 비난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다음 이번에는 해야 할 일은 똑같지만 임금이 낮은 반면 일정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무사히 제 시간에 끝내기만 한다면 자유롭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원할 때면 쉴 수도 있다. 물론 가족이나 다른 이들의 일정에 맞춰 업무 순서나 일정도 변경할 수 있다. 업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환영받을 것이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회사에 필요한 존재라는 강한 믿음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전 정의에 따르면 자율성은 자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무슨 수를 서서라도 두 번째 직업을 택하라고 할 것이다. 그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율성과 융통성이다. 거기에 자유가 더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자율성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런 직업을 선택하거나 선택의 권한이 더 큰 자리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사업을 직접 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그 일에 몰두한다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조 매클러스키 70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이 생활보다 중요하지. 삶에 가장 중요한 만족을 주면서 종일 하는 것이 일이니까.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즐기고 잘할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기왕이면 두 가지 모두 누리면 금상첨화겠지만 말이야. 내 경우에는 내 손으로 직접 할 때 가장 만족스럽더군. 한때 회사에서 관리직 일을 했는데 운영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보니 영 만족스럽지 않았어. 그래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내가 직접 운영을 맡았지. 그 후로 나는 아침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의욕적으로 살았어. 자율성의 중요성은 비단 고위직급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베스티 글린 83세는 회사에서 관리자 자리까지 승진해서 올랐다. 그 일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하고 말고 아무도 내게 지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늘 말하곤 했어. 회사에서 관리직에 있다 보면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할지 훤하게 알게 되거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처리도 할 수 있고 말이야. 하급 직원일 때는 날더러 이걸 하라고 이 한심한 아이디어를 하며 투덜대기 마련이잖아. 어떤 문제에 대해 발언권이 없을 때는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기도 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데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땐 더 그렇지. 일할 때는 좀 더 자유로운 것이 좋아. 일에는 자율성에 가장 크게 가치를 두는 인생의 현자들은 대부분 자율성이 없는 직장에 다닌 사람들이었다. 80살의 글렌 카비는 어려서부터 일을 시작해 험한 일들을 전전하며 고된 노동의 쓴맛을 봤다. 경제 대공황 시기에 결혼한 그는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주말에는 또 전화번호부 배달 일을 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다 제법 큰 타이어 판매 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다. 생활은 안정이 됐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에게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 그 이상은 아니었다. 늘 아쉬움이 있었던 그는 다행히도 마지막 직업에서는 자율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택한 직업이 최고였지. 내 타이어 가게가 생겼거든. 마침내 내가 사장이 된 거지. 그 전에 나는 타이어 회사에서 일을 했어. 처음에는 타이어 교체부터 시작했지. 계속 일을 하면서 가게 매니저까지 승진했어. 그런데 일이 나랑 영 맞지 않더라고. 매니저라는 위치가 늘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는 자리거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내 가게가 생기게 되었어. 그때부터는 정말 일이 좋아지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물론 금전적인 이유도 한몫했지. 수입이 온전히 내 것이잖아. 그런 기분 아는가? 남의 회사 돈이 아니라 내 돈을 버는 기분. 내 돈을 말이야. 물론 수입이 안 좋을 때 역시 내가 감당해야 하지만 어쨌든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기분이지. 인생의 현자들은 임금이 얼마인지와는 상관없이 일의 목표와 자율성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한다. 목표와 자율성이 없는 직장 생활은 고통스러운 짐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일출을 보려면 어두울 때 일어나라. 직업과 관련해 인생의 현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할 일이 기대되는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가 두려워진다면 재앙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그들 역시 그런 기분을 겪어봤다. 셀리 윌슨, 79세는 학교 교사로 30년을 보냈고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다. 그녀의 충고를 들어보자. 무엇보다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해. 내 주변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라는 이유로 직업을 택한 친구들이 많았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아침에 기쁘게 출근할 수 있는 직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지.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 그보다 더 큰 보상은 없으니까. 농부인 엘버트 풀섬 농부인 엘버트 풀섬은 특유의 창의력을 발휘해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일출을 보고 싶으면 어두울 때 일어나야 해. 좋은 직장이 있다면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직장에 가서 즐겁게 하루를 맞고 싶을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겨.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기에는 하루가 너무 길거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얼른 다른 일을 알아봐.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 싫은 일을 하러 가는 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은 없으니까. 혹시 마구 고함을 지르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악몽을 꾼 적이 있는가? 인생의 현자들이 젊은 세대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을 할 때도 그런 기분일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싫어하는 일을 하며 몇 년을 보내는 것은 후회의 지름길이요, 비극적인 실수라는 것이다. 그들이 이토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역설한 주제는 없었다. 그들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한 가지는 하고 가장 자주 언급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그들은 말한다. 1년에 2000시간이 넘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이제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것이 두려웠는가? 출근할 때 두렵고 우울하고 끌려가는 것 같고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드는 이들에게 그들은 말한다.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밖을 한번 둘러봐. 어쩌면 지금이 변화가 필요한 때인지도 몰라.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기 위한 5가지 조언.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 중 최고령 대상자의 나이는 110세였다. 그녀와의 대화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내 첫 번째 직업이 뭐였느냐고? 물론 기억나고 말고. 그 직장에서의 첫날이 1차 대전이 끝난 날이었으니까. 인생의 현자들 중 많은 이들이 한두 번은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일에 종사했다. 그러다 대부분은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아 안착했다.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했던 그들이 제시한 만족스러운 직장과 직업을 찾기 위한 조언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6. 내적인 보상을 주는 직업을 찾아라. 사람들이 직업을 고를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수입만 고려하는 것이다. 일에 대한 목표의식과 열정, 즐거움이 월급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 7. 포기하지 마라. 평생 해야 할 일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비결은 끈기다. 쉽게 포기하지 마라. 8. 나쁜 직업도 최대한 활용하라.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다 해도 그 경험은 낭비하지 마라. 나쁜 직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운다. 9. 인간관계가 전부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간관계 기술을 연마하라.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감성 지능이 결핍된 사람은 공격받기 쉽다. 10. 자율성을 추구하라. 얼마나 자율성이 있느냐에 따라 직업 만족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추구하라. 그리고 상사의 지시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말고 관심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라.